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6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6월 6일부터 3일 동안 꿀맛 같은 연휴였었는데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가려고 했던 후배들이 팔당대교쯤에서 한 4시간 고립되어 있다가 그냥 차 돌려서 왔습니다. 어제 축구 끝나고 사우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연휴 되면 참 많이들 놀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5월 달에도 그 연휴 기간에 똑같은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날씨를 만끽하시는 분들이 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어제 좀 할 일이 많았었는데, 이 축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 갈비뼈가 약간 이렇게 미세 실금이가 있는 상황인데도, 가슴에 파스 붙이고 또 축구장으로 나갔습니다. 갈비뼈도 아프고, 책 차트 정석 이거 교정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늘은, 교회 갔다가 부모님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회사 와서 교정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집을 나서는데 축구 가방을 챙겨서 옷을 챙겨서 들고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왜 들고 가지? 안 그래도 집사람이 물어보길래 그거 왜 들고 가냐고. 혹시나 해서 들고 나간다고 하면서 역시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갔다 왔습니다. 자, 댓글 좀 보겠습니다. 전문님 감사합니다. 전 전업주부인데 채슬리 인턴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네요. 채슬리는 전문님을 비롯하여 다들 대단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 이유가 많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휴먼 로봇 담당자도 떠나는데 전무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CEO 밸류와 연결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다 그죠? CEO 밸류로 따졌을 때 참 일론 머스크를 보면 이번에 제가 그 백악관 퇴임할 때 멍든 눈을 보면서 그리고 눈빛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많이 서운해하고 화가 나 있구나.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 했잖아요. 어김없이 그러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죠. 세계 최고의 부자와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솔직히 트럼프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가 봐도 너무 리버럴하게 좀 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스트릭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저도 많이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하는데 좀 예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너나 예의가 없는 상대에 대해서 거래 딜을 위해서 그냥 상대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기분 이런 거 무시하고 하는 저번에 젤렌스키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 남아공 대통령 앉혀놓고도 그렇고 그 외에 취임 연설할 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뒤에 앉혀놓고도 그 면전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스스로 좀 복을 걷어찬다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둘 중에 한 명 제가 꼭 만나볼 기회를 준다면 좀 무조건 일론 머스크고 둘 중에 한 명하고 친구 만들어줄게 해도 저는 무조건 일론 머스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말 그대로 이 스페이스 X부터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등 전기차 그냥 천재인데
얼굴을 보면 저는 그래도 착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기업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대단한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 한 번씩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기업들 보면 CEO가 출근도 잘 안 하고 주인 없는 회사였구나. 제가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 보면. 그런 거에 반해서 앨런 머스크가 일주일에 15시간, 16시간 하루에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CEO 밸류로 따져보면 이번에 트럼프와의 격돌은 트럼프의 결국은 전략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 건 맞는데, 트럼프가 그래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백악관에서 테슬라 몇 대 사준 거, 그 테슬라 주가가 박살나니까 미안해서 그 정도 해준 건데,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한 이번에 2천억 정도 쓰지 않았나요? 앨런 머스크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앨런 머스크의 CEO 밸류에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카타리나 님이 충청도에 살고 계시군요. 서울 오시게 되면 미리 저희 회사에 전화 한번 주중에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채슬리 인턴이 된 겁니다. 험난한 시장에서 30년 이상 살아남으신 전무님의 비법이 알고 싶어 채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우고 흔들릴 때 위로를 많이 받는 곳이 되었네요 하셨습니다. 매일 읽어주시는 기사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상단에 보면 뉴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따옵니다. 한번 봐드릴까요? 네이버 홈페이지에 잠깐만 띄워볼게요. 여기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보면 뉴스 있잖아요. 뉴스 클릭하고 이렇게 쭉 여러가지 뉴스 있는데, 신문 보기. 이 신문 보기가 지면 신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신문을 그냥 쭉 한번 다 보는 게 좋아서, 저는 우리 월요일은 조선일보, 화요일은 매일경제, 수요일은 머니투데이, 목요일은 한국경제, 금요일은 중앙일보. 가끔씩 보면 전자신문이나 디지털타임즈나 뭐 다른 신문들도 가끔씩 헤럴드 경제 등도 좋은 기사 있으면 봅니다. 그리고 이 증권에서 한 번씩 저것도 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증권 있잖아요. 여기 증권 클릭해서 여기 또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도 어떤 뉴스들 많이 보셨나 쭉 보고, 요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개마무사에게 덕담, 가르친 마음 치료까지 매번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그냥 개미가 아니라, 그죠? 최소한 우리 채슬리 TV를 애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글의 개마무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금융을 지키시는 금융무사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계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설레이는 배웅님이 주말 동안 남은 ETF 강의 11강까지 다 들었습니다. ETF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미루어둔 거였는데, 막상 듣고 보니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ETF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전반에 관한 입문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너무나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토, 일요일을 다 썼네요. 저처럼 구매해놓고 안 들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제가 그 차타의 정석도 그렇고 이 쓰는데 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책도 사다 보고 아니면 우리 인턴도 그렇고 그죠? 뭐 ETF 강의, 채슬리 AI 등등 그래도 내가 조그만 그 뭐 금전적으로는 큰 돈은 아니지만 들어와서 봤는데 에이 뭐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주식 투자도 우리가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해야 되는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어제도 어떤 회장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공격적으로. 근데 이 투자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워낙 이제 좀 규모가 크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행복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투자의 가장 첫 번째 종목 선정은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목숨이 다 시간이잖아요. 시간. 우리 시간을 편하고 그러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면 우리의 시간이 그 암으로 저희 친구도 이제 투병 생활을 했지만 그 전화 마지막 통화했을 때도 보면 참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간이 고통받는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렇게 저희가 투자의 원칙이 있듯이 제가 뭐 책을 쓰든 뭘 하든 웜에 신박을 찢든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5월 29일에 촬영하셨다고 했는데 왜 일주일이 지나 올려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좀 촬영하고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2, 3일 안에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더라도 그죠? 보시는 분들의 우리 인턴분들의 그 시간 여유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빨리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촬영하고 나서 2, 3일 안에 좀 올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 덕분에 난생 처음 주식에 입문해서 또 덕분에 수익도 얻었답니다. 인턴 과정 입문했는데 혹시나 질문이 생길 경우 어디에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투자 일기도 있고 여기다가 제가 웜의 신박 댓글은 다 읽어보니까요.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처럼 웬만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슬리 TV의 가르침으로 매일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여왕벌이시네요. 퀸비니까 그죠? 현충일날 우리 집 포함해서 딱 2집 태극기가 팔려기였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 날아갈까 염려되지만 한 번 더 꼭 잡아매고 버텼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 태극기를 다시는데 어제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은 목요일 금요일날 안 달았네요. 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일하긴 했었는데 부산인데 서울 집값 보노라면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부산시장은 아파트는 짓는 데만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항상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냉혹한 자본주의라고 했잖아요. 그 자본주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희소한 자산이 먼저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서울의 집값, 특히나 이제 강남 상부랑 마용성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약간 2001년, 2년, 3년 그때 느낌도 좀 나거든요. 그때 집값이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새 사칭하는 악당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는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 당연히 해봤죠. 하면 피해 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피해 볼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피해 사례가 있지 않으면 뭘 하기 힘듭니다. 그런 답변을 받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화가 나기도 하죠. 길거리에 그 칼을 들고 그죠? 누군가가 나와 있으면 저기 지금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치 취해 주세요 하면 칼에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웬만한 우리 삶이 이 모바일 온라인에 많이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금 수천억의 피해가 조 단위의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거 좀 법 개정이라도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도희양님이 펌머리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알박기를 해야 하는데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포트폴리오로 문제를 푸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현금 비중을 계속 좀 늘리기는 했는데 7, 8, 9월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되게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주식은 굳이 팔려고 안 하고요. 오히려 더 살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알박기 해가지고 27년까지 좀 끌고 가봐야 될 종목이다 싶으면 그냥 일단 30% 네, 30% 먼저 정찰병 보내놓고 그죠? 그리고 정말 7, 8, 9월에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그때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웜의 신방은 서론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박도님이 삼천포 만세라고 동의합니다. 삼천포 만세 해주셨습니다. 제님이 셰익스피어 지표 사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는 셀 신호가 나왔는데 일봉 기준으로는 아직 셀 신호 안 나온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보고 이 셰익스피어 지표가 이 회사인 경우에는 일봉이 잘 맞는지 주봉이 잘 맞는지 그거를 보시고 잘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만이 아니라 상속세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PBR 1배 넘어가고 1.5 되고 2 되고 하면 이 비상장 기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비상장 기업은 순자산 기준으로 100억짜리 회사를 100억으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지금까지는 상장시켜 놓고 100억짜리를 30억에 거래되게끔 해서 세금을 덜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억짜리 회사가 PBR 2배, 3배, 5배 막 이래 받으면 순자산 대비해서 2배, 3배 평가받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도 30%로 낮춰줘도 된다 했잖아요. 100억짜리가 200억에 거래되면서 30% 세금하면 60억을 세금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짜리를 억지로 저평가 만들어서 30억에 거래되게끔 만들어 놓고 PBR 0.3이면 그죠? 그 30억에서 60% 세금 뜯어봐야 3, 68 해가지고 18억밖에 못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PBR이 1배 넘고 2배 넘는 거에 따라서는 상속 증여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독일 에너지 대란은 메르켈의 작품이다라고 해오셨습니다. 그전에도 이분이 댓글을 남겨놓으신 거에 보면 메르켈은 저의 독일 생활 시작부터 쭉 함께해온 대통령이라 제게는 의미가 큰 사람입니다. 참 멋진 여자다라고 생각했던 모멘트는 많았지만 지금 독일 경제 위기의 단초를 마련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제가 볼 땐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저력은 메르켈과 같은 크리스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고루한 틀에 박혀만 있지 말고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현 어려움을 좀 타파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18년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겨주신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 계신 독일 전문가 분이시다 그죠? 독일 특파원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들 계속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은 요 정도 읽고요. 본격적으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좌우 통념을 깬 실용 대만 반도체 도약 진보 정권이 이뤘다. 진보 정권과 대만의 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지난 24년 5월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차잉잉원 전 총통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약간 다르네요. 그죠? 약간 아쉬워하시는 아쉬움에 약간 울먹하는 표정이시고 네, 신임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자, 지난 2일 대만의 서남부 타이난 남부과학단지에 들어서자 높이 50m의 거대한 송전탑이 빽빽하게 이어진 대로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국영기업 대만전력공사는 이 지역에 전력 3기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 단지 전용 초고압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3기 수준의 전력을 이 과학단지만을 위해 공급하는 셈이다. 단지에는 하루에 33만 5천 톤을 제공할 수 있는 급수관도 설치되어 있고 물과 전기를 풍족하게 갖춘 남부과학단지는 반도체 생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만 대표 기업이자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5나노와 3나노급 반도체를 이곳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군요. 한국 대만의 1인당 GDP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이 2010년에 24,000, 대만이 19,000 요랬었다가 민진당이 2016년에 집권하고 지금은 대만이 39,452달러 거의 4만 달러고 우리가 38,850달러 대만에 역전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역전을 막 이제 당할 상황이고요. 26년. 이 4만 달러 가는 거는 28년이네요. 28년. 자, 남부과학단지는 21세기 들어서 2008년에서 2016년을 제외하고 대만을 이끌어온 진보 정당인 민주진보당 정부의 산업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 보수 정당인 국민당이 집권하던 1990년대 중반에 첫 삽을 뜬 단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지금의 첨단 대만 거점으로 성장시킨
자체가 바로 민진당이라고 합니다. 2016년 요때네요. 2000년 처음 정권을 잡은 민진당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친기업 친성장 정책을 펴기 시작한 시점은 차잉잉원 정부가 정권을 탈환한 2016년 즈음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당시 중국의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이 거세져서 중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가 고착화됐는데, 한때 한국에 앞섰던 1인당 GDP가 한국에 역전당한 후 격차가 벌어지는 등 경제가 정체돼 있었다.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집권한 민진당은 진보는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통념을 깨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친기업 정책을 빠르게 추진했다.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무리한 탈원전 추진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기업에 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 노동법 개정도 이끌었네요. 이런 유연한 친기업 정책은 보수 야당의 호응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는다. 대만 TSMC 반도체 생산 3대 거점이 여기 있네요. 남부, 중부, 신주과학단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왕홍런 국립청쿵대 교수는 대만 민진당의 지난 20년은 개발도상국에서 진보정당이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발레를 보여준다면서, 새로 출발하는 한국의 진보정권은 대만 사례에서 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이념 추구가 양립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이난 남부 과학단지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룬 과학단지에는 AI, 녹색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들이 입주하느라 이사가 한창이고, 반도체 설계 기업 AMD도 얼마 전에 R&D 센터를 차렸다고 합니다. 1980년대 형성된 신주과학단지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생산단지로서 남부과학단지가 빠르게 성장하기까지는 대만 민진당 정권의 탄탄한 지원이 있었는데, 단지에 넉넉히 흐르는 물과 전기가 산 증거다. 민진당 출신 첫 총통인 천수이벤, 집권기였던 2002년 대만전력공사는 남부과학단지에 345kV짜리 초고압 변전소를 건설을 했었고, 특정 공업단지를 위한 변전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런 전례가 없지만 반도체 공장을 위해 정부가 특혜를 준 것이었다네요. 21년 이른바 대가뭄 때문에 대만 반도체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이듬해 논란 속에서도 남부과학단지에 재생수 공급시설을 바로 가동한 것도 차잉잉원 행정부였다고 하네요.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알려진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은 발의 반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을 입법한 주체 또한 차잉잉원의 민진당 정부였다고 합니다. 22년 6월 대만경제부가 첨단 산업이 대만에 뿌리 내리도록 잡아둬야 한다면서 입법 예고를 했고, 이듬해 1월 처리가 됐군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업의 R&D 비용 25%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종전 공제 비율 15%보다 25%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린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R&D 혜택으로 꼽힌답니다. 애초부터 반도체 기업 친화적인 보수 야당 또한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 통과는 원활했다네요. 대만 진보 정권의 친기업 정책. 2017년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주 40시간 근무 예외를 위한 근로법 개정을 했고요. 22년도에는 대가뭄 때 농업 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했고, 23년에는 대만판 반도체법 반년 만에 입법원 통과에 시켰고, 23년에는 자유무역 협정에 준하는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진보 정권은 반도체 관련 산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했었다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해서 이루어낸 성과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민원과 여주시의 공업용수 지원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는 대조된다. 씁쓸하다 그죠? 친기업, 특히 대기업인 TSMC를 돕는 경제정책은 때때로 진보정권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샀지만 민진당은 밀고 나갔다네요. 2017년 반도체 업계를 위한 근로법 개정 당시의 갈등이 대표적이고 대만 근로법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인데 차잉잉원 정권은 신기술 개발 때 집약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노사 합의 시에는 하루 최장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최장 12일 연속 근무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라이칭더 행정원장은 근로법 개정안 통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변하지 않지만 산업계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은 허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른바 사불변 사탄성 원칙인데 필수 원칙은 주권, 민주주의, 현상 유지, 자주국방은 수호한다고 약속하는 대신에 이를 제외한 경제, 사회 분야는 산업 현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군요. 근로법 개정 당시 대만 노동계가 노동권의 후퇴라며 이를 거세게 비난을 했었다네요. 2017년 말 타이베이에서는 2014년 이른바 해바라기 운동 이후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 골수 지지층이 등을 돌려 정권 지지율이 하락했고 22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평가되는데 차잉잉원 당시 총통은 너무 짧은 기간 법을 바꿔 사회 불안이 초래된 점을 사과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개정된 근로법을 후퇴시키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권워런 국립중산대 교수는 지금은 한국 경제의 내부 요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외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면서 한국의 진보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거나 대기업을 해체하는 것 같은 이른바 진보적 조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맞서서 대만의 민진당 정부처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대만 민주진보당은 1986년 대만에서 결성된 첫 합법 야당이었군요. 창당 후 1990년대 국민당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반발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키웠고요. 2000년 천수이벤 총통 당선으로 처음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고 2016년 차잉잉원 총통 집권 이후 재집권했다. 민진당은 친중 보수 정당인 국민당과 달리 중국과의 거리 두기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주체성 강화를 강조하는데 사회복지 확대, 환경보호 등을 강조하는 진보적 정책을 주도해왔다. 되게 좀 비슷하다 그죠? 2000년도에 DJ 정권이 들어왔었고 그죠? 그리고 2016년에 다시 재집권했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 2017년에 재집권이 됐었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얘기였잖아요. 여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하셨던 게 좌우 통념을 깬 실용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중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용? 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은 사실 기업이잖아요. 그 국가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느냐. 대만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TSMC라는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정권이 됐든
우리나라의 장수들이거든요. 그 장수가 뭡니까? 해외 나가서 달러를 보러 오는 장수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 저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 FTA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DJ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주식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하는 게 이 실용과 모든 게 다 실용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증시에 많은 부조리와 증시가 이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한 증권 시장이었거든요. 증권 시장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게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좀 반성. 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여기 대만도 뭐 비슷한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화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그 엄청난 우리 경제 성장, 거기에 대한 향수,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저는 왜 국민의힘이 좀 갈팡질팡하면서 보면 이 좌클릭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좌라는 부분이 분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좌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챙겨야 되죠. 챙겨야 되는데, 이 보수 정당으로서 하려면 성장에 대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정책에 대한 얘기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보다 보면 그런 성장에 대한 그런 게 언제부턴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체질 개선,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괜히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실용주의 그리고 성장, 그러면서 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특파원 리포트, 유럽 원전 방산업체의 한국 견제. 야, 이게 뭔가 봤더니요, 한국이 유럽과 캐나다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3,000톤급 KSS 3 잠수함이군요. 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잠수함은 못 만든다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참 멋진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여러 유럽 기업과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K원전, K방산, K컬처의 약진 속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유럽 기업 단체들이 한국 견제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느낌이다. 새 정부의 향후 정책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분석가를 새로 고용하고 외주도 주고 있다네요. K원전은 지난 4일 체코와 25조 원짜리 신규 원전 건설 계약서 서명에 성공하며 새 역사를 썼지만 프랑스 원전기업 EDF는 여전히 불공정 입찰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네요.
EU도 원전 기술 보조금 문제로 예비 조사에 나섰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방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여차하면 자기 땅에 원전을 짓지 않는 나라의 원전 기술을 뭘 믿고 받으려 하느냐는 식의 논리로 유럽 내 정치권과 여론을 움직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K방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데 탱크, 자주포, 전투기까지 사들인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국가들이 한국산 육해 공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자 유럽 방산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킬 여지마저 엿보인다. 한국 무기는 성능, 가격, 사후 관리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데다가 납기는 몇 년 이상 빠르죠.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무기 생산 시설을 계속 줄였지만 한국은 북한과 경쟁 속에 끊임없이 생산 역량을 키워왔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무기 수요가 폭증하자 한국 방산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나토의 오랜 협력국이고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국 중 하나이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했고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도 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네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란 변수가 있는데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 사실상의 적국으로 보는데 중국, 러시아도 한국과 나토의 관계에 불만이 크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그래서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고 만약 중러의 압박 속에 한국과 나토의 관계가 역행하게 된다면 당장 유럽과 동남아, 영연방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의 무기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된다는 로비에 나설지도 모른다. 세계가 다시 꼭 쪼개지면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한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 중 하나이자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국가가 된 탓이 큰데 실용 실리를 따지기 위한 변수는 너무나 많고 판단은 점점 힘들어진다.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네. 항상 수익이 있는 곳에 경쟁자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마진이 줄어들게 돼 있다. 그게 고정경제학파가 늘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못 들어와요. 기술적 진입 장벽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마진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서 오히려 더 마진이 높아지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은 보면 와 저기 수익이 많이 나는 모멘텀이 생겼대 하고 우르르 들어갔다가 그 마진율이 경쟁자들이 막 들어와서 그 마진을 깎아버리면 모든 게 다 이제 계산이 틀려집니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주식은 PQC라고 했잖아요. P 제품 가격 곱하기 Q 판매량. 거기서 C 코스트 비용을 빼야 되는데 그 P하고 Q가 지금은 P가 높은데 Q가 앞으로 늘어날까 하면서 Q의 성장성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다가 태양광도 그랬고 이번에 2차전지도 그랬고 Q는 늘어나는데 뭐야 이 Q를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Q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P를 낮춰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Q 성장은 맞았는데 Q의 많은 부분을 CAT라고 BID가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 진입으로 인해서 P까지 떨어지고 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장성만 보면 절대 안 되고 그 산업 내에 있어서 경쟁 우위, 이 경쟁 우위는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지는 게 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되는데 우리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네, 뻥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라라고 하죠. 자, 세 번째는 만물상 파탄난 브로맨스.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 얘기다, 그죠?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성과 문인 사천 이병년은 서울 서촌에서 태어나 평생 절친한 보스로 지냈다. 그래요? 사천이 시를 쓰고 겸재가 그림을 그려 시화집도 함께 냈고 1740년 타지에 부임하게 된 사천이 벗과의 잠시 이별을 아쉬워하는 시를 썼는데 남녀간 연서처럼 애틋했다. 자네와 나는 합쳐야 땡땡땡 하는데 그림 날고 시 떨어지니 둘 다 허둥대네. 남자들끼리 나누는 각별한 우정을 요즘 유행어로 브로맨스라고 하는데 둘이 그런 관계였다. 브로맨스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도 남자들의 우정은 특별 대접을 받곤 했는데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로 시작하는 소설 삼국지 연인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던지는 세 남자의 브로맨스가 주요 테마이고 가수 김민우는 휴식 같은 친구에서 자기 애인이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한다고 자랑하듯 노래했다. 현실에서는 파탄난 브로맨스 사례가 넘치는데 중국의 마오쩌둥과 류샤오치는 겸재와 사천처럼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 공산혁명 성공을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 한 평생 동지였지만 정치적으로 맞서게 되자 마오는 류샤오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미국 언론인 해리슨 솔즈베리는 저서 새로운 황제들에서 마오와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의 가까운 동료가 되는 것이라는 말로 황제 마오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고 러시아 혁명의 동지였던 트로츠키와 스탈린도 브로맨스로 시작해서 스탈린 손에 트로츠키가 암살당하는 파국으로 끝났다. 생전에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눈엔 우정이 없다며 그를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하는 불화가 점입가경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한 머스크를 First Body라고 치켜 세웠는데 머스크가 자신의 대규모 감세 법안에 반대하자 돌변을 했고 머스크를 향해 미쳤다. 테슬라에 주던 정부 보조금을 끊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머스크도 배은망덕하다면서 트럼프를 탄핵하라는 소셜미디어 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미 언론은 둘의 관계가 붕괴했다고 썼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친구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연구했더니 진정한 벗이 되려면 적어도 300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시간은 붙어 있으면 서로 좋아하는 것 외에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네요. 만약에 3시간씩 우리가 붙어 있는다면 100번을 만나면 진정한 벗이 되는군요. 인간적 약점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고도 좋아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잠시 동지였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우리가 이런 걸 옛날에 정경유착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대놓고 이번에 정경유착을 한 거죠. 네, 근데 항상 특히 정말 my buddy, my friend 이러려면 그게 이해관계로 따져서는 안 되죠. 중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유교 사상에서도 나오지만 뭐 신의, 예지신 뭐 이런 나오지만 그죠? 중국은 의리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삼국지 연의에 유비,
관우, 제갈량, 장비도 있지만 영웅본색도 그렇잖아요. 계산을 하면 가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따지면 가면 안 되는데 보트를 확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윤박물과 장구경 그때. 그래서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친구로서 내가 피해봐도 가서 도와주는 게 그게 진정한 친구인데 대부분은 보면 되게 이해관계로 많이 저거를 합니다. 보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내가 피해를 봤다 생각하면 내가 이래 피해봤으니까 너도 피해봐. 네, 그러면 사실은 진정한 친구는 아닌 거죠. 여러 번에 해도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뭘 해도 그래? 니는 친구니까. 친구 하니까 또 친구 영화가 막 생각난다 그죠? 거기서 참 우리가 어릴 때에 같이 자라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고등학교에서 막 친구 영화 보면 같이 싸우고 막 돌아다니고 그 우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장동건 씨가 들어간 그 조직이 그게 없는 조직이잖아요. 거기서 그 악당 그분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동건 하고 그 유호성 씨한테 둘 다 만나죠. 만나면서 저걸 보여주죠. 수표를 딱 보여주면서 의리가 뭔 줄 아나? 이게 바로 의리인기라 하면서 수표를 딱 보여주죠. 그게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직도 보면 말 그대로 그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씨가 얘기했듯이 식구 한번 말씀드렸죠. 음식 십자에 입구르더라고. 지 혼자만 먹으려고 하면 양아치고 나눠 먹는 게 식구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조직 그런 건달들 세계에서도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데가 있고 돈을 중요시 여기는 데가 있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완전히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네, 묵 옆에 우리가 옛날에 써야 할 때 묵 옆에 있으면 저절로 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나오는데 가지 마라 하듯이 우리가 누굴 가깝게 지내는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작년에 아까 2차 전지도 얘기했지만 그 인격적으로 잘못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왜 저런 사람 말을 따를까 제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게 참 우리가 친구 영화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갖춰야 되는 그 덕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의리, 신, 예의도 지켜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기차 중고차 시장에서는 고속질주 1분기 판매 47% 급증 1만 대 돌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월 1분기 국내 중고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4% 줄었다. 소비자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새 차는 물론 중고차까지 구매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탓이었는데 이 와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차종이 있는데 바로 전기차이다. 5월 1분기 중고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50% 가까운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신차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하이브리드는 물론이고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차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분기 기준 판매량이 처음으로 1만 대를 넘겼다. 전기차는 신차 시장에서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캐점에 시달리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귀한 몸으로 대우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게요. 뭐든지 조선도 그렇고 중고선가가
돌게 돼 있습니다. 중고 성과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가 너무 좀 암담한 수준까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시그널이 있는가 계속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1분기 중고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이거 좀 전에 했고 그죠? 전기차가 점검률이 47.4, 하이브리드가 15.6, 그 다음에 경유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4%인데 실제로 전기차는 47%나 고성장 지금 하고 있네요.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지닌 특수성이 기존 중고차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여파라고 분석하는데, 중고차 시장은 그간에 레몬 마켓, 싸구려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 이걸 레몬 마켓이라고 하군요. 불리며 고장이나 사고 이력 등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여겨졌는데, 그러나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해서 부품 수가 30-40% 안팎 적고 각 부품들의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런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답니다. 또 전기차 가격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고,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가치가 중고시장에서 급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네. 가장 비싼데 더 빨리 팔리는 전기 중고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2,666만원 정도 하고, 하이브리드 2,600, 경유 1,700, 휘발유 1,985인데 판매가 보통 19일, 하이브리드 갖다 놓으면 43일 이렇게 걸리는데 전기차 갖다 놓으면 19일 만에 팔린다네. 폐배터리 시장 전망도 이렇게, 이건 2040년은 너무 멀다 그죠? 일단 2030년만 하더라도 73조, 35년엔 130조가 되군요. 인기 있는 중고 전기차 역시 수입차 위주에서 실용성이 높은, 여기도 실용성 나오네, 높은 SUV와 경차로 다변화되고 있답니다. 올 1분기 중고차 전기차 탑3는 준중형 SUV인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그리고 중형 세단 모델 3가 차지했군요. 모델 3는 2년 전만 해도 1위였는데 3위까지 떨어졌네요.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중고 전기차의 미래 가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된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 금속을 재활용하거나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노후 전기차를 미리 확보하려는 자동차 회사들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그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급락하는 내연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가격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고 전기차는 배터리 덕분에 미래도시 광산으로 가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변화 역시 중고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고, 올 1분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1% 급증하며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이 조기 소진됐군요. 그 여파로 전기차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중고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기차가 중고차가 되면 이 배터리, 우리 핸드폰 배터리 수명이 한 2년 지나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나중에 중고차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될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배터리 재활용 기술 때문에 오히려 중고 전기차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등이 생기면서 가격이 오히려 안 떨어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입관과는 다르게 오히려 가격이 안 떨어지는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 일반 자동차도 이 중고차 가격에서 브랜드별로 보면 이 회사의 경쟁력이 있나 없냐가 나오잖아요. 30년 전에 현대 기아차는 3년 지나면 리세일 밸류가
50%로 뚝 떨어지고 토요타의 캠리 뭐 이런 혼다 시빅 이런 차들은 3년이 지나도 15%밖에 안 떨어진다는 말처럼 일단 중고차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네이버 골리앗 잡는 다이 싸움 익숙 특화 AI로 승부를 걸겠다. 네이버 창업 후 25년 동안 매년 망할 것 같았다. 모바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네이버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네이버는 언제나 골리앗을 잡는 다윗이었다. 야, 이런 싸움에 익숙하다.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네이버의 신규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의 출범을 맞아서 이혜진 창업자 겸 의장이 네이버를 다윗에 비유하며 자신감을 보였네요. 한국의 AI 기술력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특화 AI로 맞서겠다는 구상을 했고 오픈 AI, 구글처럼 전 영역을 아우르는 거대 AI 모델로 싸워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네이버가 잘하는 전자상거래, 컨텐츠 중심의 특화 AI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장이 해외에서 미디어와 만난 것은 2016년 라인 상장 후에 9년 만인데 그는 지난 3월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에 복귀하면서 경영 일선으로 돌아왔고요. 네이버는 아주 초기부터 GPU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클라우드 등 기본적인 기술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지금은 골리앗을 이길 돌멩이 하나를 잘 잡으려는 단계이며 곧 새로운 파트너십과 전략들이 발표될 것이다. 여기서 뭔가 힌트를 줬네요. 곧 새로운 파트너십과 전략들이 발표될 거다. 이 표정에 되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사진 보면서 항상 이 표정을 읽는데 아까 그 골리앗과 다윗으로 이렇게 딱 비교한 거에 하긴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잘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믿음이 좀 생깁니다. 네이버 AI 사업 전략 여기 보면 서브린 AI, 온 서비스 AI, 오픈소스 AI, AI 스타트업 투자 뭐 등등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